여러분, 송강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송강사 포교사 무르심 정선희입니다. 여기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약사전이에요. 송강사에서 가장 작은 정각인데요. 기둥은 굵고 건물 자체는 작아서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이 건물은 앞면 한 칸, 옆면 한 칸으로 된 단층 건물인데 네 변이 다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사찰 건물 가운데 규모는 가장 작지만 기둥이나 평방 같은 부재는 꽤 굵직하고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건물 구조는 기둥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올린 다폭의 양식이에요. 안쪽 공포는 삼출목이고 네 모서리의 기살미에서 길게 뻗은 부재가 천장 한가운데서 서로 맞닿으며 지붕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독특해요. 특히 대들보를 쓰지 않고 공포와 도리만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별하죠. 바닥은 마루를 깔았고 안쪽에는 약사열애가 모셔져 있는데 그 뒤에 걸린 후불탱은 원래 감로함에 있던 걸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바깥쪽 공포는 이출목인데 볼을 받치는 쇠서인 앙서가 3개라서 전체적으로 장중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앞면에는 띠살무늬가 있는 4짝 문안문이 달려 있고 옆면에도 따로 출입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창방 뿌리의 조각 솜씨나 공포 쇠서 위에 새겨진 연꽃 봉오리 무늬를 보면 옆에 있는 영산전과 함께 17세기쯤에 세워진 걸로 추정되며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약사열애는 약사열애 본원경에 따르면 항상 12신장을 거느리시면서 중생의 병을 낫게 하고 재난을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의식주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해요.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신라 선덕여왕이 병에 걸렸을 때 온갖 약이 소용이 없었는데 밀본법사라는 분이 약사경을 읽어서 병을 고쳤다고 해요. 약사전은 왜 작게 만들었을까요? 네, 병든 사람들이 적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약사전은 일부러 적게 지어졌다고 해요.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발언으로 담긴 거죠. 송강사 해설사 보현 이재은입니다. 제가 영상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전은 정면 3칸과 측면 2칸으로 이루어진 단일 건물인데 다포 양식 계열의 겹쳐마 팔짝 지붕을 하고 있어요. 정면 길이는 6.5m에 불과하지만 기둥이 높고 굵직하여 평방 창방이 두툼하여 꽤 튼튼해 보여요. 안쪽은 2출목, 바깥쪽은 3출목으로 주간포도 하나씩 놓여 있어서 그 위에 얹힌 무거운 지붕을 안정감 있게 잘 받치고 있답니다. 첨차 모양을 보면 두공 첨차는 폭이 적고 높이가 꽤 있어서 지붕을 더 높이 올린 느낌이에요. 윗면은 2단으로 비스듬히 잘려 있어서 시원하게 뻗은 인상이 나고요. 살미 첨차는 조금 긴 곡선을 가진 앙서 형태인데 아래로 살짝 휘어 있어요. 특히 제4제공은 위아래에 연봉을 돌출하게 새겨 넣어서 얼핏 보면 앙서가 3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습이에요. 또 창방 뺄목에도 연봉 무늬가 새겨져 있고 포벽 안팎에는 노란 바탕 위에 불자상이 그려져 있어서 장식적으로도 꽤 화려합니다. 이 건물은 인조 17년 1639년에 지었고 영조 12년 1736년에 한번 수리했다고 해요. 이 건물은 지금 1973년에 보수한 거랍니다. 그리고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영사전 안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모셔져 있고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장면을 그린 영상해상도와 부처님의 생애의 중요한 8장면을 그린 팔상도가 함께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정화가 약사전 배치는 6.25 전 상태인데 송강사에 얼마나 세심한 계획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법성계의 도표처럼 배치되어 있어서 비를 맞지 않고도 사찰원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사찰 건축이 수행자 중심으로 잘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강사 영상해상도는 영상전에 봉안된 불화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2024년 5월에 국보로 승격된 문화재입니다. 영상해상도 한 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영치산에서 법화경 설법 장면을 묘사한 영상해상도와 부처님 생애 8장면을 표현한 불화 팔상도를 함께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불화는 조선 후기 1725년 영조 1년에 의겸 등 20명의 불화승들이 함께 조성을 하였습니다. 비단 바탕 채색으로 가로 214cm, 세로 185c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해상도의 특징은 구름을 하면 위아래 나누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설법을 하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10대 제자, 사천왕상, 8부 신중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 중간 사이에는 6보살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 하단에는 설법을 경천하는 사리불과 범청, 제석천왕, 천왕, 천녀 그리고 제가불자가 자리를 하고 있어 마치 영상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존 석가모니는 건장한 체격에 붉은 대를 걸치고 있으면 당당하면서도 힘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주변 건석들 얼굴은 가늘고 날카로운 선을 표현하였지만 자세가 바르고 옷주름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황토색 바탕에 붉은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면 기존의 밝은 색과 선명한 색에서 전체적으로 색을 연하고 부드럽게 사용하기 시작한 가도기로 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상단부 부처님을 비롯하여 다양한 불보살님들이 위치하는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화면이 꽉 채워져 웅장이 다가오면 하단부에는 경청하는 사리불과 제가 청중들의 모습이 이색적으로 느껴집니다. 석시 원유 웅화사적 형식의 팔상도가 유행을 하였는데 송강사 팔상도는 의겸이 주로 활동했던 호남 및 지리산 일대 팔상도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팔상도란 부처님 생애 8장면을 구분하여 표현한 불화로 우리나라 오린석보 변상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팔상도 내용을 살짝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도설내 의상, 도설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랑강생상,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이죠. 세 번째, 삼원유관상, 왕궁을 떠나 흰 말을 타고 동서남북 4개의 문을 지나 생로병사를 목격한 후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네 번째, 유성출가상, 왕궁과 왕자의 자리,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출가하는 모습이죠. 다섯 번째,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극한 고행을 하는 장면이죠. 배고픔과 치유를 견디며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한 우리들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수화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일곱 번째, 노건전법상, 오 비구에게
처음 설법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8번째, 쌍님 열반상 쌀아 쌍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송광사 영상해상도와 팔상도는 동일한 하품과 색채로 통일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정각, 구름을 활용하여 장면마다 시 공간을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송광사 영상해상도와 팔상도는 조선 후기 새로운 불화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광사 해설사 진성행 서성미입니다. 저는 송광사에 없는 세 가지, 명물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 사찰에서는 볼 수 있는데 송광사 대흥보전 주변을 보시면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석탑 주변 풍경이 보이지 않죠. 송광사 앞마당 지형이 풍수지리적으로 연화분수형이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상이라 무거운 석조물을 올리면 연꽃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석탑을 세우지 않고 대신 이렇게 나무를 심은 거라고 해요. 자, 대흥보전을 보시면 주련과 풍경도 보이지 않는데 주련은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수행에만 집중하라는 뜻이 있고 풍경은 송광사는 승보종찰, 스님들의 수행을 중요시 여기는 절이다 보니 작은 소리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풍경을 달지 않는 거라고 해요. 송광사에는 비사리굿이 능견난사, 천자하면 쌍향수 이렇게 세 가지 명물도 있습니다. 먼저 비사리굿입니다. 비사리굿이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는 뭐지 싶을 수 있는데 아주 큰 밥통으로 18세기 후반쯤 제작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밥을 무려 2,600린터를 담을 수 있고 양으로는 4,000명의 분량이 들어가는 크기라고 하니 얼마나 큰 밥통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튼튼한 계목으로 만들어졌고 국가의 재난이나 큰 불사가 있을 때 이 비사리굿을 사용되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송광사지에 보면 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밥을 담아두는 용도로 이 비사리굿을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물건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의미가 크고 깊죠. 다음은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능견난사는 중국 금나라 장종 황제가 보조국사 스님께 보내주신 제근 이름 안의 은기입니다. 그때 금나라 항우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보조국사 스님께서 약시와 법시를 통해 병을 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장종 황제가 감사의 뜻으로 이 은기와 함께 셋째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셋째 아들이 송광사 담당 국사 스님이십니다. 이 은기는 정말 신기한 물건으로 우아래를 밖에 포개도 딱 맞고 순서로 받고 쌓아도 구조가 딱 들어맞는 구조이어서 조선 후기 숙종 임금께서 장인들에게 이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 보라 하였는데 모양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쌓아보면 들어맞지 않아 결국 능히 보고도 만들 수 없다 하여 능견난사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천자암 쌍향수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앞에서 능견난사 이야기에서 장종 황제가 아들까지 보냈다고 했는데 여러분 임금의 아들은 왕자이잖아요. 그럼 천자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황제의 아들이 천자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천자가 와서 머물렀다고 해서 천자암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보조국사 스님 지팡이랑 담당 국사 스님 지팡이를 같이 꽂았던 곳이 지금의 쌍향수 자리예요. 한 나무가 옆에 나무에게 애경하듯이 구부려져 있는 모습이 스승과 제자 같다고 합니다. 관음전과 목조 관음 보살 자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음전은 정면 3칸과 측면 3칸 규모의 팔짝 지붕 건물인데 1903년에 고종 황제의 51세를 맞아 지은 항실 기도처예요. 원래는 성수제라 불렀는데 나중에 관음전을 해체하면서 관세음보살상을 옮겨와 지금은
관음전이라고 부릅니다. 관음전은 일반 사찰과는 좀 달라요. 어간문 위쪽 양옆에는 안에서 용우 머리가 밖으로 쑥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마 안쪽에는 바다 해자와 물 숫자가 반복해서 적어 두었는데 이는 하재를 막기 위한 비보예요. 즉 통도사 정각마다 기둥보 위에 올려놓은 소금단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을 올려다 보면 용이랑 물고기 또 개가 보이고요. 양쪽 벽 위에는 꽃과 새를 그린 하조도와 산수화가 가득 그려져 있어요. 아래 양쪽 벽에는 허리를 굽히고 호를 든 신하들이 한쪽에 7명씩 모두 14명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다 임금님께 깊은 존경심을 표현한 거예요. 중앙감실 뒷벽에 그려진 붉은색의 해는 고종황제를, 흰색의 달은 명성황후를 상징합니다. 목조관음 보살 자상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네모난 얼굴에 위험 있는 표정, 화려한 보관, 바람에 휘날리는 관대, 배에서 무릎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이 어우러져 생동감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불상은 결과부자 자세로 앉아 있는데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고 얼굴은 몸에 비해 크게 표현되었습니다. 관대가 양옆으로 휘날리면서 상반신이 강조돼 보이지만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 오히려 안정된 비례감을 느낄 수 있죠. 머리에는 보관과 보개 그리고 길게 늘어진 보발이 장식되어 있고 보관에는 꽃, 구름, 하얀 무늬와 중앙에 하불까지 새겨져 있어요. 이런 모습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얼굴은 네모난 편이고 긴 눈썹과 눈, 굳게 담은 입술 덕분에 근엄한 인상이 강해요. 깃불에는 연주문 귀걸이가 달려있고 오른손에는 정병을 들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해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성기지가 가로로 걸쳐져 있고 군인은 꽃잎처럼 겹겹이 주름이 잡혀 입체감이 살아있어요. 천인은 양어깨에 소울처럼 두르고 옷자락은 양팔 뒤로 둥글게 늘어져 내려온 뒤 다시 양팔 위에 걸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무릎 위에서 겹겹이 흘러내린 옷자락과 꽃, 구름무늬 장식은 조각이 얼마나 섬세한지 잘 보여주죠. 2009년 개금 과정에서 무려 456점의 복작물이 발견되었는데 의류와 직물, 불경과 다라니, 후렴통, 유리조각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저고리 안감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배자에 적힌 글, 시주자와 시주에 동참한 승려, 조학성 명단 덕분에 이 불상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 배경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발원문을 보면 궁중라인 노예생이 중심이 돼서 발원했고 인조의 손자이자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인 경왕군의 수명장원을 발원했어요. 많은 궁중라인들과 당대 고승이었던 치미 스님도 시주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 불상은 순치 2년, 그러니까 1662년에 조각성 해이와 금문이 함께 만들었어요. 이처럼 목조관음 보살 자상은 조형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까지 알 수 있어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지니는 중요한 불상입니다. 조각성 해이 스님의 개성이 잘 드러난 걸작으로 2010년에 복장유물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송강사 해설사 연화장 정연림입니다. 제가 보조국사 감노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음전 뒤 언덕 위에 위치한 보조국사 감노탑은 고려시대 송강사 16국사 중 첫 번째 국사이며
정의 결사를 일으키신 분이며 고려 후기 불교계의 새로운 정신개혁 운동을 펼치시며 혼란스럽고 부패한 전국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셨던 성각자이자 불교계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감노탑은 보조국사 스님이 고려 희종 6년 1210년에 열반하시자 왕이 불일보조국사라는 시호와 감노탑이라는 탑포를 내리셨는데 실제로 탑이 세워진 건 3년 뒤 강종 2년 1213년이었습니다. 감노탑은 맨 아래에 두 단의 정사각형 대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내면을 둥글게 가공한 또 다른 대자가 끼워져 있는데 이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맨 아래 2단 대자는 이에 놓인 돌과 돌들의 질이 달라서 아마 1926년에 이 탑을 해체 복원할 때 새로 보수해서 끼워 놓은 걸로 보이며 그 위에는 연꽃 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진 복년석이 몸돌을 받치고 있고 그 위로 팔각 지붕돌과 연꽃 봉우리 머리 장식이 얹혀 있어요. 맨 아래 2단 대자만 빼면 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붕돌의 급하게 꺾인 정각과 이로 살짝 치켜 올라간 처마 그리고 둥근 공 모양의 팔각 몸돌은 고려 후기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송강사 보조국사 감노탑은 진울 스님의 역사적 위상이나 고려시대 사리탑으로서의 학술적 가치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문화재예요. 정유재란 때 큰 물이 났을 때는 감노탑이 연하부수형 지형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게 화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믿고 원래 자리인 보저암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송강사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명당 자리인데 이 자리에 감노탑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 송강사를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이는 뭐 이야기 안 드렸는데 말씀 천천히 하시네, 그죠? 그리고 이제 과거적 보살님하고 앞에 보살님들이 설명하실 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하거나 또 보살이 이렇게 사리불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뒤에는 이제 가시니까 또 부처님이 보살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사리불 존자님이 보살님이라고 이야기를 좀 존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부자님들이기 때문에 뒤에는 또 그렇게 바꾸시더만 또 뒤에는 그래서 아시죠? 우리 그런 거 있는 거 몰랐어. 위험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살님께서 이렇게 사리불 존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앞에 분도 강호석 보세요. 앞에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보살님들은 부처님 석가모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처님이라 좀 명칭해 주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하고 내가 보니까 1차, 2차 촬영한 게 다를 것 같네요. 2차에는 좀 더 시간 두고 연습하셔서 그런지 좀 더 차분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중간에 기담보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학습을 이렇게 하고 배우는 거는 좋은데 아까 뭐 탑에 대해서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때 본연의 의사전달이나 흥미유발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숙지해 놓는 건 좋은데 저걸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사람도 올 때 내가 많이 이걸 아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그걸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미로에 들어가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설명해 줄 때는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게 안내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게 그래요. 공부는 내가 시험 맞추고 내가 공부하는 거는 내가 디테일하게 되는데 이게 특히 언어를 배우거나 해설하는 건 상대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하고 맞추기 때문에 내 혼자 이제 나한테만 너무 들어가 버리면 영구적인 학술적 조사나 공부는 그렇게 되는데 그 해설이나 대화는 상대하고 시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변화성이 있는 걸 캐치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상대도 좀 그렇고 나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방향이 딴 데로 갈 수 있고 워낙 사람들이 성향이 다양해서 그걸 잘 보고 그거 보고 적절수에 끄집내주고 아까 우리 적강 선생님 말씀 중요하긴 합니다. 내용이 자료가 내 충분히 알고 있어야 그 설명을 다 안 하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그 카드를 꺼내 써서 이제 적절히 쓰는 건 좋은데 알고 있는 것만 너무 또 하지 마시고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먹고 해서 그분들이 포인트 하나만 딱 듣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싶은 사람 잘 듣기로 해주면 그걸 하면 되니까 어쨌든 부지런히 꾸준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또 내년에 달라지고 내년 봄에 하다 보면 가을에 달라지고 발전하니까 그래서 열이만 놓치지 않고 지구력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하시죠. 너무 감사하고요. 이걸 이렇게 애써주셨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했겠다. 마음이 다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이 순간 함께한 것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스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같이 수고해 주신 우리 보로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광사 대웅전이 이렇게 지어지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현우 스님이 추진하시면서 지금 8차 중찬을 할 때의 그 과정을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그리고 나중에 저 다송원 앞에 8차 중청비 그거 어떻게 쓰는가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송광사 포교사들이 사찰 문화 해설 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송광사에 대한 사찰 해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팀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또 긍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처음 이제 저희들이 경험했잖아요. 사실 진짜 힘들었죠. 이게 될까 그런 의문도 좀 했어요. 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저하고 수정 포교사가 이제 지도자가 될까지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내니까 모든 이제 포교사 이제 해설 자격증 따신 분들이 다 동참해줘가 진짜 고마웠거든요. 그래 이제 일단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아직까지 뭐 숙달은 안 됐지만은 일단 첫 번째 이제 고개를 넘은 것 같아요. 넘었기 때문에 좀 이제 자기가 좀 연습하고 좀 하면은 이제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 이번에 촬영이 우리 송광사 포교사 팀이 발전하는데 큰 빗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도 감사합니다. 짓기가 가장 편하고 요 마페 지붕이 예전에 공부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여기 풍판이라 뒤에 보면 있지만 이게 고려시대 때 이때는 풍판이 없는 그런 마페 지붕을 지었거든요. 마페 지붕이 정각에 가장 일반적인 아마 지붕 형식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 팔짝지붕은 우리 뭐 대웅전에는 팔짝지붕, 겹팔짝지붕이죠. 승보전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팔짝지붕인데 우리 쉽게 하면은 한옥 기와집이 대부분 다 팔짝지붕이에요. 그 다음 공포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냐. 공포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이게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게 공포를 쓰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양식 보면 주심은 기둥의 중심에 포가 있다. 기둥 중심에 포가 있다. 주심포 형태. 그 다음에 기둥에 포가 있고, 기둥 중심에 있고, 중간에 이 간자를,
주간포죠. 주간포를 나가면 다 포라예요. 이렇게 한 개 들어가는 거, 세 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입공리를 해갖고, 1인실 해갖고, 포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갖고, 새 날개같이 나온 걸 입공리를 해요. 예. 다음. 좀 복잡하다, 해서 이제. 우리 건물을 가보면은, 건물을 우리가 송황사 대웅전을 예를 들면은, 출목이 있잖아요. 주심, 이게 기둥의 중심이에요. 기둥의 중심. 안에 1출목, 2출목, 3출목, 4출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밖에는 1출목, 2출목, 3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밖보다 안이 더 많잖아. 이러면 건물이 엄청 웅장해져요. 지금 대웅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웅전에. 대웅전에 외 3출목에 내 4출목이 돼요. 이러면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방이 기둥이 있으면은 기둥의 속에 들어가는 건 창방이래요. 창방의 그 위에 올라가는 평방. 여러분 좀 알아주면 돼요. 기둥, 창방, 평방. 그 바로 위에 이제 공포가 시작하는 주두, 중심, 그거다 해야 돼. 그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중심이, 그러니까 그 주심, 작은 거는 이렇게 이러면 돼. 소천자, 뭐 이렇게 주심, 천자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보통 요거 작은 건 소로라고 주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실비라도 하긴 하는데, 이거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1제곱이 아니라 초제곱이래요. 초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되고, 맨 뒤에는 없으니까 입공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다. 그리고 이제 송광사의 이제 기둥 이제 형식에, 여기 이제 승부전 그림인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부르칠 때, 여기에 요래가지고 이제 주 기둥 위에 있다면 주상포에 같은 공포 중에,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다, 사이가 앉아서 주간포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우리가 승고전 추녀에 보면 기퉁이죠. 기퉁이에는 이렇게 해야 기포라 기포. 그리고 우리가 포가 있으면 포 사이에 또 그림을 그리고 여기 이제 스님들 많이 그리는데, 우리가 지금 저 영산전에 가면은 부처님을 그려놨거든요. 하나씩 그래. 요걸 보고 포와 포 사이의 벽이다, 포벽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여기 송광사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승보전 거예요. 승보전. 내가 이제 왜 1출목 2출목 그러냐, 여기 가면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 요게 초제곱, 2제곱, 3제곱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요렇게 해갖고 여기 첨자를 받친 요게 받침대 있어요. 여기에. 거기에 요 받침대가 1출목, 2출목, 3출목 요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거 뭐 출목, 공포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화해야 되는 이런 것을 사실 학습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게 한번 해보면 해서 아마 앞으로 어디가 설명할 때 상당히 좀 뭐랄까 자신감을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예,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